여러분은 살면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예순을 넘긴 나이인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넘치고 자녀들은 효도하며 가정은 화목하고 친구들이 구름처럼 따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결국 고독하게 늙어가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기도 하지요. 수십 명의 중노년 여성들의 실제 삶을 깊이 있게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비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평생 절대 입에 담지 않는 세 마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를 하지 않는 여성은 복이 날로 번창하는 반면 습관적으로 이 세 마디를 내뱉는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세 마디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묘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왜 이 말을 하지 않아야 복이 들어오고 이 말을 하면 운이 다 달아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말이 많은 것은 적은 것만 못하고 말이 적은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문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60대 여성인데도 누군가는 화목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반면 누군가는 끊임없는 불화와 긴장 속에서 마치 불행을 짊어지고 사는 듯합니다. 오랜 관찰과 사색 끝에 저는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고 갈수록 복을 받는 여성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침묵의 미학, 즉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화는 입에서 나온다, 화근 굳추고 경계했고 현대 심리학 또한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이 그의 인생 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혜로운 여성들이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 불원산부의 철학입니다. 이는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사례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상당한 내공과 수양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지혜의 힘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바로 원망하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복을 쫓아내는 천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불평의 순환 법칙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불평을 시작하면 뇌는 자동으로 더 불평할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정적인 에너지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서 삶의 아름다운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불만스러운 점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평이 가진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국 인간관계는 메마르고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간절히 생각하면 반드시 메아리쳐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삶의 불만만 되뇌인다면 삶이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 또한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것이 곧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평이 어떻게 한 여자의 복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임명자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그녀를 마주친다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는 처져 있어 어딘가 날 선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42년 전의 임명자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981년 26살이었던 임 씨는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 김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기였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월급은 30만 원 정도로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부부는 15평 남짓한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지만 살림은 넉넉지 않아도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 씨는 늘 남을 쳐다보며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옆집 남편이 대기업 은행원이라 월급이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영인의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40만 원을 준다는데 당신은 뭐해요? 쌀값 대기도 빠듯하잖아요. 남편 김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아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몇 년 지나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를 거야. 1985년 김 씨는 약속대로 승진했고 월급도 4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임 씨는 2달 정도 기뻐했으나 곧 새로운 불평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건너편 동에 사는 박 사장네였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공무원보다 수입이 훨씬 좋았거든요. 박 사장은 30 초반에 자기 사업체가 있는데 당신은 정부 청사에 박혀서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아오고 임 씨의 불평 소리는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1990년 김 씨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월급이 8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꽤 안정적인 고소득이었지만 임 씨의 불평은 멈추지 않고 방향만 바꾸었습니다. 이제 돈 좀 버나 했더니 맨날 야근에 주말 출근해.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영희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청소에 애들까지 봐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오면 신문만 보고 앉았으니 남편 김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는 새로운 불만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995년 한 중견기업에서 김 씨를 스카우트하겠다며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또다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기업이 공무원처럼 철밥통인 줄 알아? 그러다 회사가 망하면 어쩔 거야? 당신은 가장이 되어서 앞날을 못 보고 돈만 밝혀? 결국 김 씨는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 과감하게 도전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주 후회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임 씨의 불평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과 수입뿐 아니라 성격, 습관, 친구 관계, 심지어 TV 채널 선택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한심해. 입사 동기들은 벌써 국장이다, 본부장이다 하는데 당신은 만년 과장이야? 친구들 봐요. 사업해서 대박 나거나 이민 가서 잘 사는데 당신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남편 김 씨는 점점 귀가를 늦췄습니다. 주말이면 차라리 동네 기원으로 피신해 바둑을 두는 게 아내의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사라졌고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2010년 김 씨가 은퇴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빙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임 씨의 불평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퇴직금이 고작 이 정도야? 그때 사업했던 사람들은 지금 빌딩 사고 난리인데 당신이 겁쟁이라서 우린 이 모양 이 꼴로 살잖아. 지금 남편 김 씨는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섭니다. 경로당을 가거나 공원을 배회하며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옵니다. 이웃들도 이 부부의 불화를 다 알고 있고 대부분 임 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남편 칭찬하는 꼴을 못 봤어. 입만 열면 타령이고 불만이야. 동네 이웃의 평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마저 어머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은 예전엔 자주 찾아왔지만 최근에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도 명절에나 잠시 들를 뿐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엄마는 만나면 항상 불평만 해요. 아빠 욕 아니면 우리더러 효도 안 한다고 타박이고 듣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딸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황혼의 축복을 누려야 할 시기에 임 씨는
그 긴 세월을 불평 마라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복은 그렇게 스스로 뱉은 말에 의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황옥순 할머니입니다. 객관적인 생활 형편은 앞선 임씨보다 훨씬 못합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낡은 단독주택에서 기초연금과 소일거리로 버는 돈을 합쳐 월 4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십니다. 세 아들 중 장남은 공장에 다니며 근근히 살고 차남은 실직 상태라 오히려 황할머니가 반찬을 챙겨줍니다. 막내는 작은 장사를 하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상황만 보면 황할머니야말로 불평할 이유가 산더미 같지만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황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기 때문이죠. 누군가 혼자 사시느라 힘드실 텐데 어쩜 그리 밝으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평해서 뭐 하겠노? 올 건 오고 갈 건 가는 기지. 그 시간에 콩나물이라도 다듬고 웃으며 사는 게 남는 장사 아이가.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수입이 적으면 마당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길러 식비를 아끼고 건강도 챙깁니다. 실직한 둘째 아들이 기죽어 있으면 타박 대신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괜찮다. 때가 되면 다 자리가 나는 법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 덕분일까요? 세 아들은 비록 가난해도 효심이 깊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웃들도 맛있는 것이 생기면 황할머니 댁부터 챙깁니다. 황할매는 남 흉도 안 보고 신세 한탄도 안 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 이웃 주민의 말입니다. 작년에 황할머니가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자 세 아들은 의논 끝에 돌아가며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아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한 삶. 이것이 바로 불평하지 않는 삶의 힘입니다. 황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재산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불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제블롬에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과시적 소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내면의 불안감과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를 자랑할수록 진정한 인정보다는 질투와 원망, 심지어 위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도덕경에 광이 부려 빛나되 번쩍거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은은한 빛을 내지만 눈부시게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을 감추는 지혜의 정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불을 감추어야 할까요? 첫째, 자랑은 타인의 질투와 계산 속을 자극합니다. 너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면에는 나보다 너무 잘 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미묘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돈 보고 모여든 가짜 친구들 때문에 진짜 친구를 잃게 됩니다. 셋째, 자신과 가족을 범죄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투명한 시대에 과도한 부의 과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기 자랑과 겸손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63세 장미숙 씨는 대구 수성구의 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사업은 번창했고 외동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으며 본인은 우아한 사모님 생활을 즐겼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1990년대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월 수입이 일 500만 원을 훌쩍 넘길 때가 많았죠. 2000년에 대구의 부촌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시세로는 30억 원이 넘습니다.
2003년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학비와 체류비로만 수억 원을 썼으니 분명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장 씨의 못 말리는 자랑벽이었습니다. 딸이 유학을 간 후부터 장 씨는 모임만 나가면 딸의 미국 생활을 중계하기 바빴습니다. 개 모임에서 뉴욕 5번가 쇼핑 사진을 보여주고 동창에서는 딸이 다니는 명문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딸 자랑을 했죠. 2010년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장 씨는 물 만난 고기가 되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대학 동창, 이웃, 친척 등 가입된 단체 채팅방만 수두룩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1등석 좌석, 5성급 호텔, 미슐랭 레스토랑 사진을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피부과 시술, 백화점 수입 과일 가격표까지 찍어 올리며 코멘트를 달았죠. 우리 남편이 또 신상 가방을 사왔네. 이거 100만 원도 넘는 건데 피부과 한 번에 30만 원이라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최고야.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영양제 한 병에 15만 원짜리라 그런지 다르네. 처음엔 부러워하던 지인들도 점차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 또 시작이네. 밥 먹은 것까지 자랑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2018년 4월의 어느 날 밤, 장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의 친구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구한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장 씨는 혼비백산하여 돈을 구하려 했지만 막상 현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남편 공장이 최근 어려워져 자금이 묶여 있었고 겉보기엔 화려한 아파트도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평소 단체 채팅방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던 지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좋은 곳, 맛있는 것을 많이 공유했으니 도와줄 거라 믿었죠. 가장 친한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8천만 원이란 말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언니, 평소에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럴 돈 없어.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음. 심지어 뒤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허구한 날 명품 자랑하더니 빚 좋은 개살구였나 봐. 사기꾼 아니야? 빌려줬다 못 받으면 어떡해. 결국 장 씨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화는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딸은 무사했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 찾을 길이 없었죠. 더 비참한 건 이 사실이 소문나면서 그녀의 실제 경제 상황과 허세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장 씨는 이제 채팅방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단체방은 그녀에게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였던 건 내 돈과 허세 때문이었지.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걸요. 장 씨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58세의 또 다른 임모 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설사 사장 사모님인 그녀는 2019년 30억 원대 고급 주택으로 이사한 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중독되었습니다. 아침은 여왕처럼. 이라는 문구와 함께 프랑스산 버터, 일본산 과일이 차려진 식탁을 올리고 1력만 원짜리 정원 조경을 배경으로 300만 원짜리 찻잔 세트를 자랑했습니다. 백화점에 다녀오면 샤넬, 까르띠에 쇼핑백을 쫙 펼쳐놓고 가격까지 태그했습니다. 오늘 또 질러버렸네. 오후에만 500만 원 썼지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도 그녀의 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콕도 우아하게 라며 1억 원에 달하는 홈시어터 룸을 자랑하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실직해서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는 댓글에 그녀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맞받아쳤습니다. 2020년 8월 재앙이 닥쳤습니다. 밤 11시
3인조 강도가 호화주택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집구조, 금고 위치, 임시의 동선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현금과 폐물을 털고 임시를 위협해 2억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공포의 48시간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사진 속에 집 구조며 재산이며 다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으면 우린 이 집을 몰랐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임 씨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이사했습니다. 부는 누리는 것이지 전시하는 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SNS 시대에 부불로 백부를 드러내지 않음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맛있는 음식, 풍경, 기분은 나누되 고가의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소비는 굳이 알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좋아요의 개수가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옵니다. 진주조개는 껍질 속에서 묵묵히 빛을 품지 반딧불이처럼 밤하늘을 날며 꽁무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너무 확신에 찬 말장담입니다. 여지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지혜입니다. 말에 사말의 여지를 두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절대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자신과 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관리라고 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실망은 배가 되고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교에서도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확실한 것이 내일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꽉 채워 하는 사람은 이 이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지를 두어야 할까요? 세상 일은 예측 불허라 장담하면 현실에게 뺨을 맞기 십상입니다. 또 과도한 확언은 자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족쇄가 됩니다. 오히려 약간의 모호함과 겸손이 타인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비결이 됩니다. 전남 광주에 사시는 69세 류명자 할머니의 지혜를 들어보시죠. 그녀에게 인생의 최대 업적을 물으면 30년 교직 생활이나 아들 셋을 명문대 보낸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 셋이 다 효부인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고부 갈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녀의 비결은 절대 말을 꽉 채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남은 대학병원 의사로 월 수입이 상당하고 며느리는 간호사입니다. 차남은 대기업 엔지니어이고 며느리는 교사입니다. 막내는 회계사무소를 차려 수입이 들쑥날쑥하지만 나쁘지 않고 셋째 며느리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셋의 형편이 다 제각각이라 균형 잡기가 쉽지 않지만 류 할머니는 절대 네가 제일 예쁜 며느리다 라거나 너희 집이 제일 잘 나간다는 식의 비교나 절대적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승진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애썼다. 우리 식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게다. 큰며느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들이랑 비교하면 제가 좀 낫죠? 보통 시어머니라면 며느리 기분을 맞춰주려. 그렇지, 네가 최고지라고 했겠지만 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너희 셋은 다 각자의 빛깔이 있어. 너는 일을 잘하고, 둘째는 아이 교육을 잘 시키고, 셋째는 살림을 야무지게 하잖니.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고 누구도 치켜 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에게도 덫을 놓지 않는 현명한 대답입니다. 셋째, 며느리가 살림 잘하는 것을 칭찬할 때도 돈 버는 동서들보다 네가 더 고생이다 같은 말은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네가 집안을 잘 돌봐줘서 참 든든하다 라고만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재산 상속 문제였습니다.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3억 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들은 내심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병관을 많이 했던 큰 며느리와 둘째는 기대가 컸죠. 이때 류 할머니가 이 집은 큰형거다라거나 누가 제일 고생했으니 더 주말하고 섣불리 말했다면 집안은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공평하게 처리할 거다. 아직 내가 정정하니 급할 거 없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리하마. 구체적인 약속은 피하면서도 공정함에 대한 믿음을 준 것입니다. 2020년 건강이 조금 나빠지자 할머니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은 너희 셋이 의논해서 해라. 팔아서 똑같이 나누든 누구 하나가 갖고 나머지는 돈으로 보상하든 나는 공평한 게 원칙이지만 방법은 너희가 정해라. 결국 형제들은 의논 끝에 집을 팔아 3등분했고 며느리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류 할머니 댁은 웃음꽃이 핍니다. 둘째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세요. 누구 편도 안 드시면서 섭섭하지 않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와 지내는 게 참 편해요. 반면 말을 너무 앞세우다 낭패를 본 조경희 씨 64세. 경기도 분당 거주의 사연은 뼈아픕니다. 조 씨의 남편은 은퇴한 엔지니어로 노후 자금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 주식시장에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불며 코스피가 3형을 돌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조 씨는 초기에 1억 원을 투자해 8천만 원을 버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1억 원을 더 투자해 또 큰 수익을 냈습니다. 성공에 취한 조 씨는 모임마다 자신의 투자 실력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점점 거칠고 단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식? 별거 아니야. 종목만 잘 고르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은행 이자?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만 믿어. 지금이 기회야. 반도체는 절대 안 망해. 지금 안 들어오면 평생 후회한다. 무조건 오른다니까. 친구들이 솔깃했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 이 씨가 나 주식 모르는데 너 믿고 좀 맡겨도 될까? 2억 원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조 씨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무조건 불려줄게. 1년이면 최소 50% 수익 보장해. 1억은 그냥 번다니까. 그렇게 동네 친구들 돈까지 합쳐 총 8억, 3천만 원 본인, 돈 3억 포함을 굴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톡방에 주식은 돈 복사기야.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어. 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이야. 곧 다시 올라. 금방 회복해. 조 씨는 계속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인상과 전쟁 이슈로 코스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 씨가 굴리던 돈은 30% 넘게 증발해 2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원금 보장된다며 무조건 번다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 팔아 돈을 돌려주었지만 친구 이 씨는 6천만 원을 손해봤고 다른 친구들도 수천만 원씩 잃었습니다. 언니, 돈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언니가 처음에 무조건 번다고 큰 소리 쳤잖아. 우린 그 말 믿고 맡긴 건데 배신감이 너무 커. 조 씨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때 그냥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여지만 뒀어도 내가 미쳤지 왜 장담을 해서 지금 그녀는 주식 시장을 떠났고 친구들과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말의 여지를 두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불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잠깐 멈추세요. 이 불평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짜증나 대신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라고 건설적으로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재산 이야기 앞에서는 입을 무겁게 하세요. SNS에 올리기 전에 이게 혹시 내 허세는 아닐까?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주거나 나에게 위험이 되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셋째, 말의 끝을 부드럽게 하세요. 무조건, 절대, 반드시 같은 단어 대신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에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변수를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여성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불평하지 않으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자랑하지 않으니 시기와 범죄를 피하며, 장담하지 않으니 신용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뱉은 말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여러분의 지혜로운 언어 습관이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의 말 때문에 복을 차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